네, 짧은 시간이니까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산으로서 문화유산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네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화유산은 그냥 그대로 제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얽혀져 있는 스토리텔링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문화유산과 그 옛날의 문화유산이 오늘에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가 하는 그 과정이 또 다른 문화유산이 됩니다. 조금 전 내 앞에 조승현 작가가 그 로마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연천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비무장지대 가까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발견된 저 주먹도끼는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어마어마한 고고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200만 년 전부터 이 뗀석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150만 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주먹도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손에다 쥐기 핸드엑스라고 해서 손에 쥐기 쉽고, 날이 여러 날이 있어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또 집어 던져서 그 동물을 잡기도 하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당시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발달된 그 도구였습니다. 근데 저 핸드엑스가 처음 발견된 게 프랑스 생아슐 지역에서 발견돼서 에슐리안 핸드엑스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 그게 유럽에서부터 인도 북쪽에 있는 간다라 지역까지만 퍼져 있었다는 모비우스 학설이 있었어요. 그 하버드대 교수인 모비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고,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찌개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백인 우월주의로 유럽 사람이 아시아 사람보다 뛰어나다, 원천적으로 뛰어나다는 그런 그 분위기를 풍겼는데, 그게 연천 전곡리에서 27만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집자리 살던 자취 속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은 없어지고 우리 한반도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발달된 뗀석기를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됐죠. 이 유적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78년 동두천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 하수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어요. 내가 책에다가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인디아나 대학 고고학과 2학년까지 다니고 기상관측병으로 군에 입대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면은 우리말로 치면은 벽지수당 식으로 월급을 더 주기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고 하는 여자하고 연애를 하게 돼서 그 미쓰리하고 이 전곡리 여기에 와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군대에서 쓰는 코펠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돌멩이를 주워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쌓았는데, 애인이 갖고 오는 돌멩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핸드엑스 같아 가지고 놀래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주위에서 모아가지고 프랑스의 핸드엑스 최고 전문가인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어요. 그분이 그거를 봤더니,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스케줄상 갈 수가 없으니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그해 4월 달에 김원룡 교수가 현장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10년 동안 발굴을 해서 발굴을 마치지 못한 상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93년에. 그래서 김원룡 교수가 나는 화장을 해서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지에 뿌려달라고 해서 뿌리고 거기에 까만 조그마한 대리석에 김원룡 교수가 이랬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한 일이 없이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전곡리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서 하는 게 어딨느냐,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문화재청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여기에다가 선사기념관을 짓는데 기왕이면은 국제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되면은 그거를 짓자 해가지고 국제 컴피티션을 열었어요. 그 2006년 이때 5년인가 6년 그때 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국제 컴피티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선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여류 건축가가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건축국이 여기에 쓰게 됩니다. 이 건축의 주제는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마치 달나라의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티타늄으로 해서 정말로 환상적인 구석기 시대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멋진 것을 짓게 됐어요. 이 미술관을 짓는 기공식 때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 그렉보엔 하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위해서 애쓴 외국인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단해서 또 찾았어.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선진국에서 우리는 지금 G7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선진국에서 누구를 초청하면은 부부를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렉보엔 하사에게 부부를 초청을 했더니 그 PX의 이상미 씨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저분이 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29년 만에 다시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된 거가 너무 고맙다고, 코리아는 나에게 2가지 선물을 줬으니 하나는 주먹도끼고 하나는 상미 보엔이라고, 그렇게 그 아주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갑자기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이 주변에 있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경기도가 더 온 국민에게 아니면 세계에 알려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10여 년 전에 그 모나코의 왕이 한국에 왔다가 그때 엑스포 때문에 왔었을 거예요. 왔다가 하루를 더 해서 전곡리를 다녀갔어요. 그 모나코 왕이 고고학자랍니다. 그러니까 고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곡리 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가면은 그곳에는 이게 먹질 않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뒤로 2개 넘어갔어. 전곡리는 추가령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지질공원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임진적벽이라고 하는 그 한탄강 유원지에서부터 또는 제인 폭포라고 하는 아까 잠깐 본 폭포가 있는데, 여기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겸재정선이라는 우리
한국적인 조선적인 산수화를 최초로 그린 인왕제색도를 그린 그분이 65세 때 양천 현령을 하고 있을 적에 경기도 관찰사가 급히 연천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천 군수하고 셋이서 뱃놀이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연강임수첩이라고 하는데, 이 연천에서 경기도지사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이 임술년 7월 15일, 임술년 보름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었는데 그건 조선시대 문의는 누구든지 다 거의 문장을 외우다시피 하는 알려진 글이고, 소동파의 수많은 글 중에서도 적벽부는 어쩌면은 장자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그 시 한 수를 읽는 것이 더 내용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명문입니다. 그 적벽부는 삼국지에서 나오는 적벽대전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연에 남아있는 사물과 사라진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슬픔이고 허망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거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물곽유주, 모든 사물에는 주인이 있지만은 이 강과 하늘과 산은 주인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즐기는 것을 조금 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는 그것이 옛날에 대한 서로 아쉬움보다는 오늘의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을 더 즐기면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문장을 바로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연천에 순시 왔다가, 마침 연천 군수가 당대의 시인이에요. 근데 경기도 관할에 있는 양천, 지금 서울 강서구 양천 가양동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겸재 보고 빨리 배 타고 연천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셋이서 여기에서 뱃놀이를 했던 것을 그림을 세 폭을 그려서 세 사람이 하나씩 가졌대요. 그 중에 이제 두 쌍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한 쌍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우리에게 또 이 연천이 갖고 있는 것의 의미를, 그 인문적 정신을 그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 디테일로 보면은 저와 같은 그 누각이 있었을 텐데 어느 때고 저것은 한번 복원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바로 이 풍광이 지나가고 있는 곳인데, 겸재가 그 배 타고 가면서 배를 타서 내렸던 곳까지 다 있는데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금 이건 미수나루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스토리를 써 놓으면은 또 그들을 흉내내서 우리가 뱃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천 얘기하면은 연천군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철원에 있는 고석정이 배 타고 가면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가도 있고. 그 고석정 유원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을 적에는 이게 훨씬 더 연천에 있는 전공의 유적지가 인꺽정 전설까지 들어있는 이 고석정하고 같이 한탄강을 가지고 관광 코스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 문화유산의 가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한 것이 창덕궁과 종묘, 해인사 8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고, 그리고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이 여러분들이 보는 서양에 있는 성체라든지 또는 오사카 성
같은 시메지성 같은 일본의 성 또는 중국의 다른 성들에 비했을 땐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이미 현대 도시로 되면서 파괴된 것이 많아서 우리들이 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심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서려 있는 스토리와 이 성을 짓기 위해 가지고 남긴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록 유산에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수원 화성이 5.5km입니다, 전부. 근데 그 수원 화성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34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 34개월 만에 저 성곽을 완전히 다 둘렀어요. 이 성을 설계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조대왕이 이 성을 지을 적에 수원 화성을 지을 적에 내가 왜 이 성을 짓는지는 후대에 가면은 알 것이다. 그때 가서 말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천도하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노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 성을 지을 적에 정조대왕이 아름답게 지어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전쟁과는 무관한 것 같지만은 아름답게 지음으로써 지키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지켜야 되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성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눌리게 된다. 아름답게 지으라. 그러면서 성을 지을 적에 성을 어디까지 윤곽선을 지을 건가? 지을 적에 봄날 버들잎 같은 형상으로 산 능성을 따라서 지어라. 그래서 수원성이 산 능성을 따라서 이렇게 버들잎 같은 그런 형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이것을 짓기 위해서 중장비가 없어서 거중기라고 하는 것을 10여 개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그렇게 땡겼던 거예요. 인력도 줄이고. 그 거중기의 모습은 화성에 가도 있고, 이 남양주에 있는 여유당 다산 정약용 선생 상가 있는 데 가서 보면은 그 모형이 이렇게 있죠. 정조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화성 행궁인데, 행궁은 임금이 외지에 나갔을 때 머무르는 궁이 행궁입니다. 그 행궁으로서 화성 안에다가 지금 지어서 우리가 복원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행사가 있고, 여기 보니까 화성 행궁 백반집이 있던데, 그 육릉과 건릉, 윤건릉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이 영이 수원 화성을 짓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육릉은 사도세자 능이고 건릉은 정조대왕 능입니다.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님, 그 억울하게 죽은, 비극적으로 죽은 아버님을 본래 왕이 아니면은 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을 이쪽으로 화성에다가 이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으면서 아버지 옆에 묻혀서 두 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릉과 건릉이 있어요. 그 윤건릉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름을 사도세자 육릉, 정조대왕 건릉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은 우리가 그 이름만 가지고선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건데, 내가 문화재청장 때 그거를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문화재위원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흰식으로 지면 안 된다고 또 부결을 해갖고 끝내 못했어요.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거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버릴 걸 그랬어요. 사도세자 육릉과 정조대왕 건릉이 있는데 두 군데에 문신석, 무신석이 있고 석호하고 석양이 다
법제 규제에 맞게 딱 돼 있는데 가서 보면은 사도세자 능이 정조대왕 능보다 훨씬 조각이 뛰어나고 아름다워요. 왜 그랬을까? 사도세자 6능은 정조가 만들었고 정조의 건능은 순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조대왕 때 문화가 얼만큼 난숙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정조대왕은 해마다 아버님의 묘소에 와갖고 참배를 하고 돌아간 것이 화성능행이에요. 전부 열 몇 번 실시를 하죠. 그리고 그 화성 윤건능을 지켜주는 사찰로 지은 것이 그 유명한 용주사라고 하는 절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행을 할 적에 서울에서 창덕궁에서 떠나가지고 참배를 하고 노량진에서 선주교를 만들어서 타고 돌아가는 여덟 폭으로 그려놓은 거가 화성 능행도 팔폭 병풍으로 여러 폭이 남아 있는데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기록화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 한번 쉬어보고 싶어. 저쪽에 있는 다리가 노량진 다리, 한강 다리, 거기에 연평도 일대에서 조기잡이 하는 배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선주교를 놓은 거예요. 배달이에요, 저게. 저것도 다산 정약용이 설계했어요. 근데 세월이 참 묘해서 6.25 동란 때 한강대교를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서울 수복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 해병대들이 다리를 놓은 거가 전부 보드를 연결해서 이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놨었어요. 선주교입니다. 내 친구 중에 화가들이 많잖아요. 그 화가들하고 이 그림 보면은 자기한테 이거 그리라고 그러면 도망간대. 그리고 이 부관법으로 해서 행렬이 쭉 가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이걸 그리기 위해 가지고 당시 도화소 화원들을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하고 수원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열리는 이 능행 행차도 그 퍼레이드를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은 그것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확 해서 살 겁니다. 신륵사의 경우 남한강 쪽을 보면은 신륵사가 있고 신륵사 옆에 남한강으로 저 충주까지 가는 그 백길이 열려 있고 그 주변에는 고달사터라고 하는 하대 신라의 통일신라 후기에 폐사지에 멋진 그 부도가 2개 국보하고 보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원주 불원면의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탑에 비석이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 비가 경복궁에 있었다가 6.25 때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1200조각으로 난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옮겨놓기로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또 그 옆에 있는 거돈사터의 빈터에 부처님 좌대하고 탑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강원도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바운더리로 보면은 여주 이천 지역의 남한강을 그 중심으로 하는 그 관광 코스와 답사 코스로 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문화유산 답사기 7권에 자세하게 그것을 소개를 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전곡리하고 수원 화성은 아직 안 썼는데 지금 12권 쓰고 이제 13권째 쓰는데 그때는 내가 그래도 반영을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돌거북이에 있는데 저거 보면 문화재를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거가 저 돌거북이의 구간문이 앞쪽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등판도 저렇게 보였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그 구간문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산성비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산성비를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석조문화재마다 다 비각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라는 게 얼만큼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없는 돌고부기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군다나 세종대왕 영릉, 효종대왕 영릉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 답사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큰 벨트가 돼서 우리들을 부르는 그런 곳이 됩니다. 더군다나 세종대왕의 능이 있는데요. 왕릉으로 얘기하면은 동구릉, 서우릉, 서삼릉 다 경기도에 있어요. 그 왕릉에 42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건 동구릉이고, 그리고 각 능마다 다 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2권의 서울 선릉과 정릉 편을 보면은 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돼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본 생각만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산세하고 해서 왕릉에 대한 그 답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북한산이 서울이 독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북한산 구파발 쪽에 있는 북한산성 산영루로 해서 내려오는 이곳은 경기도 거예요. 이거 행정구역으로 경기도가 이것을 어떻게 더 그 디벨롭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이 수원이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은 북한산, 도봉산이 그냥 뒷산이지만 그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서 새벽에 KTX 타고 와서 등산하고 그리고 야간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산사나이 산악인들한테 물어봐요. 남한에서 가장 깊은 산을 얘기하려면 설악산이고 그 다음은 북한산이라고 그래요. 그 두께가 북한산에서부터 도봉산의 오봉으로 또 비봉으로 연결되는 그 깊이가 이 우리나라 화강암 산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준엄하면서도 등산하기 쉬우면서도 산악인들에게 많은 기상을 넣어주는 곳이에요. 지리산은 그거하고 또 다른 별격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판문점이 있잖아요. 판문점에서 비무장지대로 연결해 놓는 것이 개성이 공단이 계속됐으면은 엄청난 관광 자원이 될 것인데 그게 우리가 아쉽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어요. 이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기도 광주 분원 백자 전시관, 이거는 조선 왕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조선 백자의 고향이에요. 그 강 건너에는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인들이 분원을 답사하는 것서 뱃놀이를 해가지고 온 게 상어 이태준 또 김기림 이런 사람들의 도변야화라고 하는 글 속에 있는 거 보면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다산의 집에 갔다가 광주 분원에 가가지고 우리 도자의 전통과 파편을 주워놓고 그리고 감상을 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는 내가 안 가져왔지. 30분만 하라고 그래서 난 지금부터 한 3시간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이걸로 하는데, 경기도 광주에는 280곳의 가마가 있어요.
도마리, 번천리, 무감리, 분원리, 금사리, 상품리, 천지남 있는 곳에 관음리 전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시대 가마가 300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 가마는 기본적으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가마에 연료로 떼는 거가 뗄나무잖아요. 이 뗄나무를 여기다가 도마리에다가 가마를 놓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서 뗄나무를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뗄나무를 하러 심리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뗄나무 하러 가느니 가마를 옮기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도마리 거는 폐쇄를 하고 번천리로 가고, 번천리에서 10년 하다가는 선동리로 가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1725년 무렵에 금사리 가마에 왔을 적에는 30년 동안 있었어요. 영조 때. 그때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자 다랑아리가 그 시절에 만듭니다. 그때가 조선 백자가 아주 꽃 피어가는 그 피크였어요. 그리고 1750년 됐을 적에 이제는 돌아다니지 말고 한강, 지금 팔당댐으로 돼 있는 강변에다가 가마를 두고 백기를 이용해서 고령토하고 뗄나무를 받아오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 도공이 380명이 일 좋은데 이 사람들도 전문화 시켜가지고 세 팀이 교대로 하는 거를 그냥 한 팀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만들면서 그 가마를 고정시킨 게 분원이에요. 왜 분원이냐면 궁중에 있는 사원에 분원이 있다, 분교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분원이로 됐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외사기들이 쳐들어오면서 국가는 그 민영화 시켰어요. 민영화 시킨 데는 업자가 부도가 나서 다음 사람이 하고 부도가 6번 나고 다시는 분원의 가마에 장작불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원 국민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분원 국민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자리에 경기도 광주 분원 백자 전시관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그 경기도의 자산으로서 스토리와 함께 역사적 향기와 함께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이야기로 책으로도 쓰고 뭐 했는데, 이것을 브랜드화하는 거는 그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기획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나로서는 재료만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잘 엮어내는 것은 이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더 많은 조사를 해서 경기도의 위대한 자산으로서 문화유산이 빛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